예,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교재 나왔으니까 책 한번 보시죠.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예, 목차 보시면은 파트 1의 경매 입문이에요. 예, 뭐 경매 장단점, 이번 시간에 할 경매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용어가 되게 많은데 뭐 많은 거는 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대법원 사이트에도 경매 지식란에 경매 용어 다 나와 있어요. 절차도 대법원 사이트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어차피 절차는 여기서 알려드리고 경매하고 이제 공매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공매라고 별다를 건 없는데 공표로 제가 해놨으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경매 절차 알았으면 이제 경매 물건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지, 뭐 공적장부, 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뭐 등기부등본, 뭐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개별 공시지가 확인 이외에 법원에서 공시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 권리 분석의 기준이 되죠. 그거와 감정평가서, 현황 조사서, 사건 내역 등등 그거 보는 법. 기본적인 공부는 봐야죠. 예, 부동산 공부 이외에 법원에서 명시한 공부,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을 선택하는데 공부를 다 봤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입찰을 들어가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 별건 없는데 권리 분석의 기준을 잡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를 알려드리고 그냥 하면 또 감이 안 잡히니까 문제를 47문제를 내놨어요. 예, 일일이 하나씩 풀어보면서 저희가 또 할 것이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찾다 보면은 이제 뭐 대항력도 알아야 되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권자가 나중에 배당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등등 알 수 있는데, 배당이 또 꽂히거든요. 경매에 배당 순위도 알아야 되고, 배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 배당 의의는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대항력을 얘기를 하려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지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항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파트 5가 이제 권리 분석, 파트 3까지는 이제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물건 분석은 이제 나가야죠. 물건을 보려면 토지는 땅을 봐야 되고, 집은 가서 뭐 안에는 볼 수 없겠지만 안에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권리 분석상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상의 물건을 보러 가는 거죠. 실제로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법원에서 신고된 전입자와 현재 전입자와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같은지, 그 다음에 뭐 시세조사는 기본이고 관리비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공과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분석, 이제 낙찰 받고 취득세나 양도세, 팔았을 때 양도세인데 제일 먼저 이제 소유권 이전 비용, 취득세는 얼마나 들 건지, 1.1%에 해당하는지 2.2%에 해당하는지 4.6%에 해당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낙찰 받고 경락잔금 낼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분석이 끝나서 낙찰을 받고 나면 뭐 잔금 납부하고 나서 명도를 해야겠죠. 빈집일 수도 있겠지만 빈집이 아닌 경우, 빈 사무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명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내용 증명도 발송을 해야 될 것이고, 잔금 내고 나서 인도 명령도 해야 될 것이고, 인도 명령 신청서도 내야 되고, 나중에 명도가 끝나면은 배당금이 있는 사람은 명도 확인서도 발부를 해야 될 것이고, 배당 받을 사람 임차인. 그다음에 이제 명도를 할 때 배당을 받을 사람, 아까도 뭐 파트 3에서도 있었지만 배당 절차, 배당 의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 뭐 배당 절차를 뭐하러 알고 배당 의의를 뭐하러 아냐는데, 배당 때문에 잔금 내고 나서도 낙찰자가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배당 계산을 경매 비용부터 뭐 1순위 얼마, 2순위 얼마, 3순위 얼마 계단을 다 디테일하게 막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법원 배당계에서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고 나서 대략적인
낙찰 예상가 대비 현재 임차인이나 후순위의 배당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명도 조항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턴을 해서 마지막 파트 6는 이제 뭐 경매를 참여하려면 입찰표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하는 당일날 주의점, 또 이제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갈 경우, 공동 입찰할 때 법인의 대리인으로 갈 경우 서류가 다 틀려요. 쓰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입찰 당일 주의사항 하고 이제 경매 특강 총정리를 하고, 이게 원래 4주차에 걸쳐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12월에 무료 특강을 했기 때문에 3주에 끝내놓고 마지막 주차에는 요거 다 빼고 나서 차트 내려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3교시 동안 하지 않고 2교시 동안 하고, 마지막 1시간은 뭐 질문할 거라던가 필요한 거 그런 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어디까지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항상 어디까지 나간다고 해서 못 끝내서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자, 일단 뭐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 5페이지인데 경매의 장점이 뭘까요?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장점. 경매를 왜 하시는 거죠? 돈 벌려고 하고 또 그렇죠. 결론은 돈이에요. 그 시세보단 싸게 주고 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경매 가장 큰 장점이 대중화가 됐어요. 2002년 7월 1일 이후 민사소송법에서 원래 경매가 민사소송법이었는데 2002년 7월 이후로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현재는 호가 경매라는 게 법적으로 폐지는 안 됐어요. 호가 경매는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하면 손들어서 제일 비싸게 호가 부른 사람이 1등을 하잖아요. 부산 뭐 자갈치 공동 어시장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제도는 있어요. 폐지를 안 했어요. 호가 경매도 아직도 있고 기간 입찰도 있고 기일 입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매는 지금 기일 입찰이 99%죠. 기간 입찰을 하는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호가 경매 시절에는 아무래도 손 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저질할 수가 있겠죠. 손 내려라이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관계인 중에 소위 말하는 뭐 업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랬지만, 그런 폐단과 또 민사소송법은 말 그대로 소송이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를 내보내려면은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명도소송 많이 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걸리는데, 그런 이제 낙찰 받고 나서 시간이 늘어지는 거, 점유자가 배팅하라고 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사비 같은 거, 과도한 거, 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민사집행법에 들어오면서 간소화가 됐어요. 빨리빨리 사건이 끝나요. 사실 뭐 경매 사건도 경매계에서 해당 경매계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한 사건 가지고 계속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경매계에서도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경매계장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사건이 작은 거는 요만해요. 많은 건 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짊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편하자고 민사집행법을 만든 건 아닌데 2002년 전까지 했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가경매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이 투명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투명화됐죠. 비밀 투표 방식이니까. 공개적으로 하지만 입찰 봉투 안에 어떤 물건을 넣고 어떤 물건을 입찰하고 어떤 금액을 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투명화돼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또 그게 또 가장 큰 단점이에요.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물론 뭐 권리 분석이나 낙찰 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몰라도 최소한 입찰하고 낙찰 받는 거는 한두 번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매 대중화가 된다고 해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선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을 따지면 빛과 그림자라고 표현하긴 뭐한데 아직까지는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밝아지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또 다른 먹잇감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든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점과 단점의 양날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에 하는 거고, 뭐 정보 수집이 용이하죠. 대법원 사이트 말고 일반 뭐 사설 인터넷 사이트 많잖아요. 뭐 굿옥션, 지지옥션, 뭐 태인경매 뭐 등등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말씀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나 뭐 개발 제한이 아니고 법적인 공법상 제한이 있다던가 임대주택 매매는 보통 5년 거주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경매는 그런 거 다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법적인 제한을 있는 거를 다 뺄 수 있고, 또 경매는 좋은 게 매매를 할 때 이제 근저당 말고 가압류, 가처분, 을구의 채권이 되게 많으면 매매를 할 때 채무 인수를 해서 포괄 승계를 해서 빚을 안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다 말소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을구에. 그 뭐 매매 하나 하는데 만약에 뭐 을구가 되게 지저분해가지고 말소해야 될 게 20개가 돼. 그 말소하다 끝나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도 만나야 되고 또 말소 등기 해야 되고 법무사랑 같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등기가 아니고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법원에서 촉탁을 해요. 촉탁을 해서 등기관한테 촉탁 등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경매 받고 나서 상당히 깨끗한 게 아니고 거의 100% 깨끗해지죠. 선순위 인수할 뭔 사항이 없다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보통 근저당인데 그거마저도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경락잔금을 받으면 그것만 다시 설정해 주면 되니까 아주 깨끗해지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계부채가 지금 많아졌죠. TV에서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 가구당 뭐 빚이 몇 천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가계 빚이 많다는 거는 결론은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게 나라 빚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은 다 슬럼화가 되다 보면은 그 빚이 많아지면 그거를 빨리 처분을 누군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가계빚을 해소를 못해서 경매시장 나올 정도면은 부실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은 채권자는 그 받을 돈, 채무자한테 받을 돈 회수가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리겠죠.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반도 못 받으니까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뭐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죠. 예? 거기다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준부동산, 유치동산을 통해서 내 빚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장치가 공매 경매예요. 법원에서 보증을 쓰는 거지 어떻게 되면 사기도 아니고 중개업을 하다 보면 기획부동산도 있겠지만 사기의 요소도 있겠지만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빚청산 절차예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이렇게 늘어가지만 여러 가지 부실 채권이 있겠는데 최소한 법원에서 하는 그 경매 과정을 통해서 부실 채권을 탕감을 할 수 있죠. 빚잔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결론은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호가경매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선입견이 있는데 야 경매하면 안 된다 그거. 그다음에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그 집 들어가서 싸게 살면 네가 얼마나 부귀영화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은 경매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낙찰을 안 받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낙찰을 받고요. 비청산 해줘요. 비청산을 100%못 채도 만약에 뭐 배당 받을 사람이 8명인데 위에서 2명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2명의 부실 채권은 내가 해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의 부실 채권은 우리가 탕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옛날에 20-30년 전 얘기 경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재테크예요. 재테크. 교보문고나 영포문고 가보세요. 경매 관련된 서적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부동산 책보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교재 다음으로 일반 부동산 서적 중에 더 많이 경매 서적이 탑이에요. 탑. 나는 뭐 돈 없이도 경매한다. 나는 뭐 5천으로 뭐 300억을 벌었다 등등의 책. 개인 간의 무용담이 좀 많긴 하지만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품문고를 자주 가는데 경제서적 맨 앞에 메인에 깔린 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뭐 우리가 아는 누구죠? 그 경제학자가 나온 책이 3, 4년 전만 해도 탑으로 많이 깔아놨는데 지금 경매 쪽이에요. 경매 아니면 자기개발 아니면 재테크. 경매가 아니래도 토지 개발하는 법 등등등.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박 원장님하고도 수업 전에 말씀드렸지만 빈부차가 심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없는 사람은 없어서 미치잖아요. 부동산 투자처만 있으면 미친 듯이 달라들어요. 묻지 마요. 그냥 야 오늘 뭐 인천 뭐 괜찮은데 뭐 카지노 생기니까 좀 들썩들썩 거리더라.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 들어가요. 그냥 거기서 뭐 확률 게임이야. 3개 되면 바로 진행 아니면은 보증금 받아오고 그런 시장이에요. 경매는 게임입니다. 게임. 우리가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부는 없지만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경매가 그런 게 좋아요. 소액으로 시작해서 큰 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만 한다면 반드시 한번 와요.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되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문턱이 좀 높죠. 처음에 경매 현장 가보면 입찰장이나 현장 조사하고 낙찰 받고 명세해 보면 다 뻔히 나오는 게임인데 물론 단순한 물건일 때 특수 물건 말고 권리 분석을 처음에 하자면은 뭐 뒤에 나와 있지만 절차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자체가 머리가 아파요. 내가 뭐 경매에서 빨리 낙찰을 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저걸 알아야 되나? 그런 분들도 경매하실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타는데 스키 타는 법 스키장에 처음에 가면은 넘어지는 법하고 일어나는 법을 먼저 알려주거든요. 그런 거 다 삭제하고 막 롱턴이 아니고 쇼턴은 아무나 못해요. 스키는 쇼턴은 한 10년 구력, 7년 구력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사한테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법 공부라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왜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다 보면 반드시 궁금한 것만 책에 실었어요. 기본적인 거, 깊은 건 없어요. 근데 처음 보신 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얕은 지식인데 이거조차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4억 5천에 낙찰받아서 팔아서 뭐 1200이 남았단 말이에요. 1200 남는 게 쉽나요? 6개월 만에? 불로소득이? 양도세 빼고도? 순수익이?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노가다를 하든 힘든 3D 직종을 해도 그 월급 받으려고 막 추운 데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최소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턱이 있어요. 넘는 게 경매의 단점이란 단점인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점은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내잖아요. 보증금은 10%고 잔금 90% 내는데 잘 내야 돼요. 대부분 이제 경매 물건 보면은 대금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절차상 하자, 매각 불허가 사유 등등이 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세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취득세도 산정 잘못하거나.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금 확보, 현금 총알을 많이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출 가능 금액, 그다음에 명도 비용, 뭐 세금 비용 등등 초기에 좀 들어갈 비용 그런 것까지도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하시다 보면은 경매는 결론은 자본 게임이 아니고 대출 게임이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도 명령인데 그거는 이제 7페이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요거 경매 절차예요. 절차인데 이제 저번에 제가 12월에 이 절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번에 이거 1시간을 해가지고 제가 봐도 좀 지루했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 써놓으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외우질 못해. 경매 투자자는
이 용어 하나하나는 다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낙찰을 받는데 이런 절차에 대한 뭐 정확한 멘트 용어를 알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머리에 숙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미리 썼어요. 경매 신청. 처음에 경매는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하죠? 경매 신청 누가 합니까? 처음에. 돈 받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당연히 채권자가 하겠죠. 채권자는 두 명이 있어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채권자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빚잔치 도와달라고 채권자가 요청하잖아요. 법원에다가 아유 내 돈 좀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여기서 하자. 채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채권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서 오케이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나 돈 받을 거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 용어도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 채권자 중에 두 명이 있어요. 임의경매랑 강제경매 신청권자. 경매 이제 정보지를 보다 보면 대법원 사이트에도 있지만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나누거든요. 차이가 뭐지? 결론은 경매예요. 근데 왜 차이를 나누냐? 임의경매는 소위 말하는 뭐 금융권에서 1순위가 됐던 2순위가 됐던 근저당 많이 잡아놓잖아요. 근저당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저당 계약이에요. 그 계약은 뭐냐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내지 않으면 뭐 2개월이든 3개월 연체가 되면 근저당 계약을 권한으로 해서 우리가 채권을 다른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 중에 일환으로는 은행에선 경매를 많이 넣죠. 그걸 기준으로 임의경매를 신청을 해요. 개인도 근저당 잡아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은행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강제경매는 뭐냐면은 임의랑 강제랑 뭐 뉘앙스는 좀 틀린데 강제경매는 개인 채권이에요. 이것도 개인 채권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은 특별한 절차 없이 사항이 맞으면은 개시 결정에 대한 진행을 하는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차용증을 갖고 왔어. 돈 차용한 사람. 그것만 하나 딸렁 갖고 가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얘기를 하죠. 뭐 지급 명령서라던가 승소한 확정 판결문 이런 거를 그런 권한이 있는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서를 가져와서 그 사항이 맞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임의경매는 근저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한번 꺾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권한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차이예요. 근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의외로 뭐 소액이 많아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강제경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이 2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2천만 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한테 그 돈을 주고도 안 주니까 지급 명령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5억짜리 시세가 5억짜리예요. 감정가 배제하고 2천 받으려고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 소유주가 특별한 아주 빚에 허덕이는 사람 아니면 2천만 원짜리 때문에 5억짜리 날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임의경매는 좀 틀린 게 임의경매도 마찬가지지만 임의경매는 대부분 취하될 확률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강제경매는 좀 있어요. 이 가액을 봐야 돼요. 가액을. 어떤 경우는 1,000만 원짜리도 있어. 10억짜리에 1,000만 원짜리. 그러면은 낙찰 받아봐야 취하될 확률이 높아요.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때문에 건물을 날릴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날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요거는 아셔야 되고 이제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게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소유자한테 송달을 해요. 야, 이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송달을 한다고요. 소유자한테 송달을 하고 나면 걔네들이 무슨 이의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을 하면은 보류. 그게 타당하다면. 예? 이의 신청 기간 끝날 때까지 홀드를 시켜 놓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경매 준비를 하면은 뭐 뻔하죠. 개시 결정했으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제 경매 시작한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하겠죠. 등기부 등본에 하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교재에 보시면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매 신청 등기 촉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하죠. 법원에서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법원에서 두 가지를 시켜요. 현황 조사, 그다음에 현황 조사하고 감정 평가. 법원에서 이제 집행관에게 현황 조사를 시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해야 돼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면은 언제 전입했는지,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얼마인지. 임차인이 만약에 집행관이 갔을 때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서 실제 전입한 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보증금 미상이라고 써놓고 알면은 안다고 써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황 조사서에 기재를 하고 감정 평가 기간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실제로 얼마인지, 뭐 자동차도 있겠죠. 이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감정 평가 기간에 명령을 내요. 둘 다. 명령이에요. 법원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현황 조사를 하다 보면 현황 조사 잠깐만요. 지워야 되나? 현황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 전입, 뭐 일자, 뭐 확정 일자 등등을 얘기를 하겠죠. 뭐 계약서를 들이밀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이건 현장 가서 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 가서 집행관이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 있어요. 여기는 현황,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여기는 신고, 권리 신고.